안녕하십니까. 창사 특집 클릭 이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북 출신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봉에 오른 인물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2012년에 총장에 선출이 되셨던데 네. 연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네. 우리 또 전북 출신 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뭐 학교는 뭐 특별한 지역색이 없으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이 됐을 뿐이죠. 예. 예.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총장에 선출이 됐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총장 되기 전에 우리 학교 전체 교무처장도 역임했고, 네. 또 우리 원주 캠퍼스의 그 총책임자인 부총장도 역임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것도 단순히 뽑힌 게 아니라 총장 선출 과정에서 연세대 또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까지 거두셨더라고요. 네. 87%.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직선에서 일종의 간선으로 전환하는 중간 과정이었어요. 처음부터 투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이사회에서 이제 저를 한 사람을 선임한 뒤에 그 신임 예스냐 노냐 이런 걸 했을 때였죠. 예. 그렇군요. 네. 연세대학교의 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야 뭐 한 130년 전통 네,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연세대학은 그러니까 1885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주년이 오래됐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알렌 선교사회에서 제중원이 세워졌고, 그 제중원은 이제 사실 처음에는 그 우리 서울의 대궐 바깥에, 사대문 바깥에 어려운 천민들을 치료해주는 네. 서양 의료 시설로 처음에 됐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명성왕후의 조카 민영익 그분이 갑신정변 때 그 우정국 사건 때 네. 등에 이제 자상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기존의 한방으로는 어려우니까 고종 황제가 알렌 선교사에게 민영익의 치료를 부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고 아마 왕족 중에 처음으로 외과 수술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그랬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잘 완치되니까 고종께 그 알렌이 건의를 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이제 광해원, 제중원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오하이오에 살던 유명한 재력가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큰 회사 중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록펠러와 더불어서 그 5분의 이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조선 말기에 굉장히 한국 사정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중원을 처음에 그 왕실에서 경영을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네.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에 그 모금을 하러 펀드레이징을 하러 갔었는데 네. 오하이오에서 세브란스 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 세브란스 씨가 아주 독지가가 큰 돈을 그 당시에 처음에는 $10,000불이었었는데 지금 계산하면 엄청나게 그렇네요. 몇천억 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지금 빌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브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뿌리는 그보다 한 30년 뒤에 연희 전문학교가 생겼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데 이 두 분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 네. 당시에 26살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 젊은 나이에. 네, 예. 대단히 뭐 의욕이 많고 요즘 흔한 말로 비전이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처음에 언더우드 학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학당에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김규식, 안창호, 이승만 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뿌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그게 이제 우리 학교 130년 전체 역사로 보면은 제1 창학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7년에 네.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957년 이후를 제2 창학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송도 캠퍼스를 열게 됐죠. 그랬죠. 그래서 저희 네. 학교는 이제 송도 캠퍼스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명문들과 경쟁하는 제3 창학기를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세대학교의 또 역사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예. 우리 총장님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해봐도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던데 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레지던스 컬리지라고 하나요? 그 제도를 예. 또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네, 그 네. 도입했던 계기와 성과에 예.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그러니까 외국 명문 사립대학의 특징은 학생들이 항상 캠퍼스에 24시간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생활, 학습 이외에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 생활이 서로 통합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 이제 좋은 대학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많은 기숙사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우리가 학생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기숙사가 있어도 대량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은 아주 다행히 제가 원주 캠퍼스를 가보니까 원주는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고 기숙사 시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소한 1학년은 캠퍼스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레지던스 칼리지를 처음 도입을 했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는 그런 걸 하지 못했었는데 2012년부터 우리가 송도 캠퍼스로 가게 되니까 송도에 대량의 기숙사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송도에는 약 한 5,3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가 24시간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은 기존의 대학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학습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문화, 인성교육이라든지 인성, 네. 그리고 단체 생활,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송도에 그걸 도입하게 됐는데 예.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아, 그랬군요. 왜냐하면은 우리 경우에는 대체로 서울에서 멀리 가라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움 끝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학생이 다 좋아하고 학부모가 또 좋아해요. 그렇군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반대하면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학 1학년 때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네. 학습량이 굉장히 적고요. 맞아요.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1학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1.7시간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네요. 예, 네.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송도에 가보니까 네. 초기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또 뭐 같이 그룹 스터디도 하고 같이 뭐 콘서트나 뭐 예술이나 체육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금방 좋아하죠. 한 학기 내나 어디 MT 같은 거 간 것처럼 그렇네요. 즐기가지고 네.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학 1학년은 가정에서 대체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술 마신다거나 그렇죠. 뭐 애들 늦게 네. 집에 들어오고요. 네. 부모님이 늘 걱정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송도에 딱 보내놓으니까 네. 안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 반응이 좋고 학교에서 원했던 교육의 성과도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아주 네. 좋게 나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타 대학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예, 이 그렇습니다. RC 제도에 대해서 예. 벤치마킹이겠지만요.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RC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겠네요. 근데 요즘 뭐 대학 등록금도 다 묶여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힘들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신촌 캠퍼스에 지하 캠퍼스도 만드셨다면서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인데. 네.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그 10월 초에 정문 입구에서부터 학교 들어오는 길이 꽤 길어요. 거의 한 600m 되는데 하루에 차량이 한 15,000대 이상 다니고 네. 또 보행자가 한 35,000명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백양로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이제 학교 한복판에 딱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양측을 동서를 네. 또 본교하고 의료원을 딱 이렇게 갈라놓고 그리고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사업이 기획됐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130주년을 맞이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완전히 바꾸자.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모든 차량이 지상으로 통행을 못합니다. 지상은 보행 공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하는 버스까지도 지하로 들어와서 일부는 주차를 거기 하고 그리고 일부는 나가고 또 이제 저희 주차 시설이 900여 대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의료원에도 주차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 2층에서 모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특성상 그 낮에는 병원에 환자들 때문에 주차 수요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쪽 학교 쪽은 오히려 밤에 야간 대학원 때문에 주차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양 기관이 서로 이제 낮에는 이쪽도 쓸 수 있고 저녁에는 저쪽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게 되고 네. 또 지하에는 주차 공간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 금호아톨, 콘서트홀 그리고 국제회의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교직원 식당 등 다양한 문화 편의 시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아마 명물로 등장하고 있고 요즘에도 뭐 구경 오는 사람이 벌써 많아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청계천 다 걷어내고 그 흐르는 강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청계천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었겠네요. 학생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특징을 얘기한다면 친환경, 문화, 융합, 교육 공간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하는데 친환경은 지상이 이제 완전히 녹지로 바뀌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예. 지하에 저희가 한 거의 560m 정도 이 공을 뚫어서 전체 냉난방을 지열로 합니다. 그래요. 열 네. 몇 군데를 뚫어가지고. 에너지 효율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고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김제가 고향이시다고요? 네, 네. 예, 김제 네.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김제 청아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고향 가끔 들를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자주 못 가세요? 명절 때 가끔 가고, 지금도 이제 어머님이 전주에 계시니까, 네, 거기 가고, 성묘 갈 때 가고, 그렇게 자주 들리진 못합니다. 네. 고향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예, 저희 때는 다 제가 이제 김제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네. 6학년에 이제 익산, 예전에 이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거기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전주에서 전주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이제 서울로 왔었는데, 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다 어려웠었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가 제 기억이 꽤 멀었어요. 한 3, 4km 될 거예요. 그럼 뭐 추운 날 그때는 뭐 따뜻한 옷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추운 날 그
김제 그쪽이 벌판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학교 한 번씩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아궁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거 구워가지고 손에 쥐고 추우니까 아유. 가던 기억들 뭐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다 밟으셨던데 어려서부터 좀 공부 관련돼서는 동네에서 신동 소리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았겠죠. 공부를 곧잘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뭐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갔습니다. 학창 시절의 꿈은 어떤 거였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문예반에 있어가지고 글 쓰는 거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경제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경제학자가 되길 원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학교 행정에 관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어쩌다 해 보니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총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었나요? 네, 특별히 뭐 어떤 직업을 얘기하시진 않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들어가셨더라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원 된다는 거는 꿈의 직장이기도 했는데 곧바로 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 까닭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은행 중에서도 이제 흔히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시행기관이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을 실제 한번 이론대로 현실에 한번 적용해보는 기관이 몇 군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런 기관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 직접 경제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은행을 갔었는데 그 뒤에 이제 경제학을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대체로 이제 학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고, 또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70년대 초였는데 우리 전국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래서 뭐 제대로 학기를 마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조금 지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때 정치적인 소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유학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단순히 유학이 아니라 그것도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갔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운이 좋았고,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국비 유학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학문 분야별로 소수를 모집했는데 경제학에서는 5명을 뽑았었어요. 5명을 뽑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감격적인 때였죠. 1차는 서류 심사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계획서를 보고 서류 심사를 뽑고, 그 다음에 2차는 영어 시험하고 국사하고 몇 가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또 선발하고, 3차는 또 면접 시험을 굉장히 길게 봤어요. 그래서 꼼꼼했군요, 아예.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고. 그래서 저는 정부 세금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금 내는 거는 불평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유학생을 어떻게 윤택하고 그냥 순탄하게만 했나요? 아니면 나름 그래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학부 때 대학 다닐 때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도 이렇게 공부한 부분은 이제 좀 손때가 탔잖아요. 그 모든 교과서를 보면은 다 앞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부분만 하고
뭐 위수령이다 뭐다 해가지고 학교는 끝나고 그 겨우 뭐 시험을 본다든가 또 뭐 그때는 또 뭐 민주화 이런 것 때문에 네. 또 학교 시대적으로 참 수업을 어두운 거부하고 시대였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 유학을 가니까 정말 힘들죠. 그리고 제가 또 직장생활 좀 하다 갔고 네. 그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때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유학 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좋아하셨나요? 그, 한국은행 그 튼튼한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은 뭐 좀 미래를 위해서 그냥 제가 결정하는 것에 그대로 그냥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다녀오셔서 상당히 그 젊은 나이에 연세에 35세 네,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때는 조금 빨랐던 것 같고요. 예. 또 요즘에는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려운 경제학을 좀 쉽게 풀었을 수 있도록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책도 내시고 경제학자로서도 또 이름을 좀 날리셨었던데요. 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가르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가 좀 발전하면은 경제학자가 큰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도 있었고 2008년에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97년에 IMF 때에 보니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경제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훨씬 높다면은 네. 국민들이 바른 경제 정책을 선택하게 하고 또 경제 정책은 때로는 인기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은 바른 정책을 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포퓰러한 정책을 선택하기 쉽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구별해야 하는 게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이 바른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네. 그 입에 쓰지만 보약을 쓰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경제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경제학은 요즘 이제 경제학이 사회과학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은 수업 시간이 이게 수학 시간인지 경제학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이 방법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네. 경제학하면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경제학자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경제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써서 보급하는 것도 경제학자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아주 쉬운 경제학 에세이 같은 거를 많이 썼고 네. 또 2008년에 금융위기 난 직후에는 거의 5년 가까이 또 만화도 연재를 했어요. 아주 쉽게. 네. 그래서 또 책 읽으라면 싫어해도 또 만화 읽으면 쉽게 또 연상까지 되니까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일반 국민들이 경제학을 좀 쉽게 이해하고 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이나 또는 좋은 그런 여론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네. 시장을 이해하고 경제 흐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은 이것들이 모아져서 경제 정책이 건전하게 책정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동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예. 이미 뭐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경제 맞습니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부모님께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예. 네. 아주 선진국에서는 되게 이제 아주 어린 그 학생들부터 네. 예를 들자면 너가 지금 한 $100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뭐 해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물론 그냥 엄마한테 아빠한테 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엄마나 아빠한테 빌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기도 하고
또 어디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빌린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럼 그게 있다면은 어떻게 쓸 거냐 여러 가지 이런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두면 몸에 배우기도 네, 하고 네. 오래 가잖아요. 어른이 그렇습니다. 돼서도. 예. 예.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명문대 진학률이 비례한다 하는데 참 그런 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이 좀 됐다는 생각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도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방마다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데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열심히 하면은 뭐 지방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큰 비용 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명문을 갈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고등학교들이 사라지고 또 이제 흔히 신흥 명문이라고 하는 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네.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나 이런 맞습니다. 데가 많이 생겼는데 네. 거기는 또 등록금도 비싸고 그 실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력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이러한 구조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구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대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대학에도 이 자율형 사립대학 자율형 사립고처럼 예, 그걸 허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모든 대학을 같은 잣대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질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하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대폭 줄이고 지금 현재도 지원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정부 지원은 지방에 어떤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쓰고 그 대신 이제 등록금과 입학은 원래 목적대로 사립학교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자율형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굉장히 높이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또, 되면은 네, 선입견을 가질 수 예, 있죠. 소외계층들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대학에는 일정한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생의 몇 %는 소외계층에서 반드시 뽑아라. 반드시 자금을 줘라. 이렇게 네.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뭐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아이비리그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등록금이 5만 불, 6만 우리보다 뭐 대여섯 배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 소득이 일정한 수준 미만이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학교가 네. 등록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입학생들을 받을 때 단순히 뭐 시험이나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네. 어느 사립대학 총장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굉장히 비싼 대학인데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자기네 학교에서는 3대에 걸쳐서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을 찾고 있다. 독특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학력 격차가 좀 나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미리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별도로 네. 따라갈 수 있게. 이런 거를 하려면은 대학이 굉장히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건전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소외계층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소외계층이 들어와도 등록금 수준이 소외계층이나 좀 여유가 있어서 뭐 그 등록금을 많이 낼 용의가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계층은 한국 등록금 너무 싸다.
자기는 뭐 해외 나가겠다 이런 계층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나의 방안으로 네, 생각되네요. 유치원도 네.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 있어요. 대학만 없는 없으니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사이 뭐 연세대는 이제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대학생들이 꿈이 없고 네. 너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 관련돼서 우리 총장님이 직접 멘토로서 특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어렵죠. 경제가 침체돼서 일자리도 적고 또 미래도 불확실하고 자기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적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에 온 건 너무 잘했다. 연세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부터 정말 최첨단의 지식을 배우고 그런 거 다 좋다. 네. 근데 연세대학에서 정말 더 배울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연세를 설립했던 성각자들의 생활과 정신에서 배워라.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의 나이로 이 먼 이국 말리에 와서 바위에 씨를 하나 뿌렸다.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네.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기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을 만들지 않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어느 시대에도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밝은 적은 없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저희 때도 어렵고 또 쉬웠던 적은 없네요.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경제가 항상 쉬우면은 네. 경제학자들이 살아갈 길이 없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오늘은 어려워도 내일은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하고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처했던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나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고향에 있는 분들에게도 네.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또 자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연세대 130년 역사 가운데 또 호남 첫 총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향에 대한 애정은 있으시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고향은 누구에게나 항상 포근한 곳이고 네. 마음에 또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네. 고향 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고향이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뭐라거나 영향력이나 세가 조금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본인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은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선진화되면서 그런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능력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이 다 유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자기 능력과 잠재력을 스스로 개척해서 발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 연세대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네. 어떠한 인재상을 많이 뽑나요? 연세대학교는? 네. 네. 저희 입시는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은 비교적 적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뭔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미래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현재 학업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인재들 찾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북에서도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도 제가 이제 총장님 소개할 때 뭐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을 수식어를 붙여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 줄고 대학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정부 네. 이제 대학 구조 개혁 관련돼서 네. 대학들마다 이제 어떤 해안을 좀 필요로 할까요? 이 네. 시점에는 예. 저마다 이제 특성화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요. 예. 예. 저희 대학은 특히 이제 국내 대학 간의 경쟁보다도 이제 연세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해외 명문들과 경쟁해야 된다. 실제로 저희 대학이 작년에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네. 전 세계 80위권에 들어있는 대학으로 평가받았고 사립대학 중에서는 전 세계 20번째 해당이 되는 명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103개국에서 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글로벌 명문 대학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 그리고 특성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학이 과거에 안주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하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는 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레지던셜 칼리지 거주형 대학 그거를 시작한 것도 한국에서 처음이고 네. 외국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네. 그걸 실시했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캠퍼스에서 스마트 캠퍼스라고 이제 휴대전화 하나만 가지면은 네. 모든 뭐 출결 관리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도 과거에는 뭐 아침 일찍부터 PC방에 가서 뭐 얼마나 빨리 클릭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것도 새로운 그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롭게 다 바꿨고 그러니까 교육, 행정, 학사 관리, 연구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죠. 뒤처지고 네. 길게 보면은 국내 대학 간의 문제보다도 저희 대학은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경제학자로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쪽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정도 네. 우리나라 규모면은 그래도 세계 네. 100대 대학 내에 한 10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우리는 이제 대학 교육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런 반면에 대학 교육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정말 세계 명문 대학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학이 특성화되지 못했다. 네. 대학이 전문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규모로 본다면은 세계적 명문 10개는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교육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 허브가.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유학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여건도 좋게 만들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외국 글로벌 대학에 맞게 개발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경제 또는 산업의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대학의 경쟁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 유학생들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대학 경쟁력이 있다면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뭐 세계적으로 탑 100, 탑 50에 들어가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죠. 예.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출신으로 또 자랑스러운, 온 가족이 연세대 출신인 뼛속까지 연세인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정가병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명문 사학으로서 연세대학교 굳건하게 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고향에 네. 대한 애정도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 전북대학교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